봅니다. 뭐 김태우가 또 뭐 폭로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거 뭐 개별적인 그런 어떤 폭로에 대한 어떤 진단보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그 성격과 관련해서 한번 보죠. 예? 무척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뭐 길게 하기를 그러니까 간단해야죠. 지금 거대 환경 규정 요소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거대한 대한민국의 성격을 규정하는 어떤 거대 환경 요소가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어느 시대이든 어느 국가이든 그것과 현재 집권 세력이 가진 성격과 그 자세가 부딪혀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 결과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건 뭐 새롭게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판단을 했고 임기 초부터 이런 것들을 우려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당시에 어떤 뼈아픈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도 크게 보면 유사한 이런 어떤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프로인가? 한번 보죠. 이게 뭐 김태우 전 수사관 검 조사 앞두고 폭로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이거는 뭔가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김태우 추가 폭로 기자회견 청와대 드루킹 수사 상황 파악 지시 뭐 이런 제목으로 이거는 유명 텔레비는 아니가 어쨌든 보죠. 야 나오지 소리가?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만 내 시민을 듣는 것이 지인 사건을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고 청와대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이거 뭐지? 뭐, 이미 이런 뉴스들은 뭘 또 했는지, 그거는 다 알고 계신다고, 전제라고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이 현장에 1인 미디어,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죠. 뭐 신의 하서 그것도 얼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이고, 또 야당에 저기에 뭐 이현주하고 뭐 이런 김진태, 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수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국회의원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 뭐 태극기 유튜브 이런 사람들 등장했다 이 말이죠. 자, 쇠과시를 한다는 얘기죠. 김태호라는 어떤 이런 수달이 하나 등장했으니까 다시 요것도 한번 보죠. 이 뉴스 어떤가? 수사의 그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심적인 압박감도 분명히 느꼈을 것 같고요. 이것에 있어서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혹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이른바 그 기싸움 같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이 전이라든가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에 주로 지금까지 두세 번에 걸쳐진 기자회견이 있었던 공통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세 번째 기자회견인데 김태우 전 수사관 측에서는 한꺼번에 폭로하지 못한 이유는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뭐 관련 내용을 뽑아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장소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현주 의원, 김진태 의원 같은 야당 의원들이 함께했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권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의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야권에 이렇게 그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 김태우 그 수사관 본인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을 엄격한 그 법의 잣대로 그 가져가기보다는
뭐 정치적인 연기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지지 세력이 분명히 있게 되고 네. 본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나 범죄 혐의 자체는 사실상 조금 희석되면서 정치적인 이슈로 진화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일단 착안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법적인 그 잣대와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청와대 더군다나 특감반 민정수석실과 이제 그 관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마당보다는 정치의 마당으로 이것을 끌고 가고 싶은 이와 같은 전략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예, 됐습니다. 뭐 법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마당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건 뭐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결국 뭡니까 이게. 자, 노무현 다시 보도록 하죠. 노무현 정권 당시 뼈아픈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보죠. 노무현 정권 당시 뼈아픈 경험이라는 것은 역시 노무현 정권도 등장할 때는 뭔가 어떤 새로운 정권으로서 어떤 포부가 있고 어떤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기의 정치 철학을 실현할 것인지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그 대단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모든 정권은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결국 뭘 했는데 그 못한 이유가 좀 많이 있죠. 자, 보죠. 그거와 유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저 사건에 무슨 저 친구가 뭘 했고 이런 걸 얘기하면 맨날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것이 이제 큰 범위에서 어떤 역사가 어떤 형성되는 그런 어떤 기준점에서 어떤 착목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이해가 되고 그런 거죠. 자, 보세요. 문재인, 조국 등 뭐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중요 어떤 청와대라든지 어떤 현재 집권 세력의 중요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 있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 뭐 등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 등 약한 사민주의의 자세예요. 우리가 뭐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주 약한 정도의 사민주의의 어떤 이분들의 뭐 정치 성향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상대해야 할 상대방은 어떠냐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정체되어 있는 그 구섭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촛불 정권 거쳤다지만도 그게 촛불 정권 거치고 지난 정권 때 두 대통령 감옥 가고 무슨 온갖 중요 정치인들 감옥 가고 뭐 대법원장 감옥 가고 이렇다고 해서 바뀐 거 아니거든요. 뭐가 결국 안 바뀌었어요. 자본, 돈, 언론, 검찰, 정치권, 시민의식 다 안 바뀐 상태예요. 그 새로운 무슨 개가천선한 것도 아니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구태라든지 어떤 관성, 이런 게 그냥 정체되어 있는 자본.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욕망, 모든 국민이 가진 그거와 자본이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땅을 어떤 지배하는 어떤 결정력, 자본력이 가장 큰 결정력이에요. 결국은요. 그 자본을 어떤 확보하고 있는 무슨 재벌 대기업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를 하겠지만도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그거 돈을 그거 추구하고 돈을 그거 항상 그거 삶의 어떤 결정인자가 되고 이제 이런 문제. 언론도 바뀐 게 없거든요. 검찰, 정치권, 시민의식, 여기서 이제 검찰하고 시민의식만 따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은 바뀐 게 없잖아요. 조금 더 정당 민주화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자, 시민의식은 바뀐 게 없어요. 저거는 우리가 촛불이라는 어떤 시민혁명 거쳤다 그러냐만도,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의식이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그 기회로 인해서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시민의식으로 그래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잠시 어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도 한국 국민의 뭐 어떤 가지고 있는 님비 근성의 긍정적 발현이
어떤 사태를 만나서 일시 분출했다가 그저 꺼져버리는 그런 것이지 시민의식 자체가 이렇게 그걸로 해서 바뀐 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 사람들이. 그리고 검찰, 꼭 검찰만은 아닌데 주로 검찰이죠. 그 뭐냐면 이 정부 이게 자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그러면 이 사이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제 현재 사이에서 난해한 투쟁을 지금 해왔어요. 이 정부가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투쟁이 어떤 모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어떤 그야말로 쌍박하게 서민들이나 약자를 위해서 국민들이 한 7, 80% 되는 이래서 위한 어떤 정책을 어떤 선명하게 하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뭐 하기는 하는데 그쪽도 갑의 지분에 대해서도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인정을 한다든지 그쪽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뭘 해보려고 해도 그러고 자본 친화적인 성격도 이 정도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자본 친화적 이런 것들을 이제 갑과의 어떤 친화적, 갑이나 자본과 친화적 이런 거는 이제 임기 초하고 뭐 지금 사이에 다 똑같지는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변경됐는데 갈수록 갑이나 자본 이쪽으로 친화적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다가 작년 11월, 12월경부터 많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쪽으로 이제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제 문제, 뭐 서민의 어떤 삶, 일자리 문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대기업의 협조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선 그거였죠. 거기 대기업이 돌아선 게 그것이 바로 갑이나 자본 쪽에 이제 굴복한 거죠. 냉정히 얘기하면. 결국 안 될 일인데. 그런 모순 관계 때문에 계속 이제 모순 관계 속에서 어떤 집권 세력으로서 자기 철학을 자꾸 만들어 오려고 그랬어요. 모순 관계에서 자꾸 오니까 그게 자꾸 복잡고 난해해지고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정부가 이 모순 관계에 있는 데다가 또 절차의 함정을 또 못 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조국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그거 윤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절차,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거 발전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절차를 중시하거든, 그죠? 적법 절차를 거치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그게 기본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그거 어떤 철권 정치를 한다든지 어떤 독재 성격 뭐 이런 정권 때는 절차를 많이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이 정권에는 그걸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도 그렇고 구성인들이 이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윤리 의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절차라는 게 내가 이게 또 길어지네. 절차라는 게 지금 잘못하면 함정이 되어버려요. 이 정부는 또 절차의 함정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착착 진행 안 되고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야당한테 걸리고 어디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검찰 얘기를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 검찰은요, 이제 권력 구조인 이쪽은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중적, 삼중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 이 정부가 하는 어떤 적폐청산을 도와주면서 한편으로 자기 권력을 은밀하고 어중간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맞죠. 물론 검찰 내부의 개개인의 검사나 따라서 또 입장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법원도 크게 다를 거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김태호 같은 친구들이 과거 정권부터 벌써 일찌감치 구속되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구속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검찰 쪽이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거고. 아니, 집권 세력이 이렇게 부담을 주고, 사실 이 별 내용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데도 지금까지 구속 안 되고, 뭐 불구속으로 뭐 어쨌든 소환된다 어쨌든 가서 이러고 앉았거든요. 이게 다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죠. 그거 보나 그렇게 보면 맞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리제고 정권부터 막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이런 걸 말썽 이런 것 같으면 벌써 구속 영장에서 벌써 구속되었고 더 첩고 정권부터면 구속이 뭐 필요했습니까? 뒤통수 쳐가지고
없애버리죠. 근데 이 정권은 그렇게 이 절차를 지키고 이런다고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저런 것들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서서히 하락하기로 추락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보는 입장에 틀리는데 서서히 하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정권의 어떤 정권의 힘이요, 뭐 무슨 지지도 이런 것도 있지만 정권이 어떤 집권 세력으로서 어떤 자기의 어떤 집권 철학을,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자꾸 어려워지면서 서서히 하락하기나 보기에 따라서 뭐 추락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서서히 하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서서히 하락이나 추락을 보더라도, 그러더라도 다른 정권하고 비교해서 전체를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정권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고, 역대 정권들의 어떤 그 평균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특별히 잘했다는 것을 실적으로 이렇게 남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다른 정권 정도로 했다,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이 가다가 이렇게 결국 끝날 그런 어떤 곳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보니까요. 다만 남북 관계 개선을 분명히 했죠, 이 정부가.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도 경제라는 더 큰 것을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경제가 남북 관계보다 훨씬 크거든요. 중요성이요. 이거 얘기하려면 복잡지만도 이게 훨씬 중요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남북 관계 개선, 이쪽에다 에너지 분배를 잘못했다, 에너지 분배에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남북 관계 개선이 가져왔지만도 이거하고 결부하든 안 하든 경제라는 것은 더 큰 것을 결국을 해결 못한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15분만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버렸네요. 줄여야 되겠다. 자, 이 경우에 민주당, 자, 보세요. 이렇게 잘못됐네. 이렇게요. 됐고. 노무현 정권 당시 뼈저린 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현실에 대해서 대처를 그렇게 하지 않고 모순과 어떤 절차의 함정에 갇혀서 방황하다가 결국 서서히 하락을 하다가 역대 다른 정권 정도의 어떤 성적만 내고 이렇게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북관계의 개선의 실적은 있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경제라는 것을 결국은 고지를 못했다, 경제를 해결 못했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우리 봐도.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큰 마이크들이 있잖아, 그죠? 민주당을 보호하고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무슨 김어준 씨, 뭐 유시민 씨, 뭐 이동영, 뭐 유튜브,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쪽에 텔레비전에 나가서 이렇게 뭐 정청래 씨, 뭐 많이 있잖아요. 국민 여론에 영향 미치는요. 이런 사람들은 이 냉정한 현실은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몰랐는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역사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죠. 제가 왜 이렇게 역사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건 누누이 얘기했죠. 저기 보수나 야당 저런 세계하고 진영 논리로 투쟁하는 그거는 필요한 만큼 하고, 나머지는 이 정부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것을 연구하고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 정부를 보호한다고 급급해가지고 야당이나 보수 이쪽하고 진영 논리로 싸움질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국민 경제의 양극화 이런 거 해결해도 아무 도움도 안 가져올 수 없는 거고. 그 남북 관계 한다고 지나치게 같이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이 그걸 너무 지지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국민 경제 해결에는 연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 앞에서 그 죄를 지은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 지금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방향을 선회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으면 이 정부의 어떤 모호한 태도가 어떤 이게 무슨 그렇다고 무슨 국민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뜻이 없는 정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백히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서민들의 어떤 삶을 개혁을 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정권인데다가 자세도 그렇게 취해버렸고 특히 임기 초에 바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버렸고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죠.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김태우 사건 같은 뭐 김태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통령 딸 어쩌고 이사 간 거 뭐 동남아 이런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언론이 막 장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야당 유튜브인데도 뭐 그걸로 막 끊임없이 지금 장사도로 하고 앉았고 여기 보면요 뭐 황장수 여기 언론 여기 봐도 보이네. 황장수 무슨 온갖 뭐 유튜브들 있잖아. 여기 뭐죠? 저기 정규제 뭐 이런 또 뭐죠? 뭐 온갖 눈에 그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요. 막 쏟아지고 여기저기 이상한 것들이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개인 방송들이 막 쏟아져 가지고 공중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논쟁거리에 지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일같이 어떤 공적 이익과 관련된 일같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온 전국을 휩쓸고 가고 이 정부도 그 막 발목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과거 그거 어떤 전두환 박정희 시절 같으면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정권 때만 해도 이런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하기 어렵죠. 그런 분위기가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보니까 이 정권이 물렁물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무슨 민주 절차 따지고 뭐 이런 뭐 구성원들 다 그런 사람이거든. 조국이고 뭐고. 그러니까 자기 언론 플레이를 해도 먹히겠다 이거는 물러 터진 이런 정권 이용하기 딱 좋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착하다는 거와 능력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 다른 것이죠. 이런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문제는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정권을 한번 담당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서 거기서 뼈아픈 경험을 했으면서도 또 이렇게 똑같은 어떤 것을 반복을 하니 이런 게 참 답답해요. 인간 세계라는 게 참 어려운, 이래서 어려운가 모든 것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조금 다 여기서는 다른 건 없고 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그 큰 마이크들이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어떤 크게 잘못된 어떤 이해를 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은행이나 자세를 취해 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그나마 좋겠다는 그게 마지막 희망 그나마 희망으로 남는다고 할까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